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었습니다. 1,300원을 돌파한 지 2달 만입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달러로 돈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 수입 물가도 오릅니다. 당장 10월에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것 같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50.4원. 지난 금요일보다 19.1원 올랐습니다. 환율이 급등한 건 지난 주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라는 강경 발언이었습니다. They will also bring some pain to households and businesses, but a failure to restore price stability would mean far greater pain. 코스피와 코스닥도 모두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작년 말 1달러에 1,100원대였던 환율은 6월 1,300원을 넘어선 뒤 2달여 만에 1,350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입 물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수입 물가가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좀 내려가는 속도가 상당히 좀 천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당장 도시가스 요금이 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가스 수입 가격은 지난달 1톤에 1,000달러가 넘었습니다. 1년 전보다 2배 넘게 올라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환율까지 치솟고 있으니 원화로 환산한 가격은 더 비싸집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손실은 작년 말 1조 8천억 원에서 반년 만에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정부는 10월에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인상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10월에 오를 예정이어서 공공요금이 물가에 부담을 더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를 꾸리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당헌 당규를 바꿔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하지만 당헌 개정의 키를 잡고 있는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데다 이준석 전 대표 측도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비대위 구성과 이준석 추가 징계라는 여당의 의원총회 결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속전속결로 새 비대위를 띄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의 위기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문제가 된 비대위 출범 요건은 이번 주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당규를 고친 뒤 비대위원장 선임까지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곧바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법원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난번 전국위에서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뒤 비대위를 출범시킨 데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했는데 또 똑같은 과정을 밟아봐야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도 이런 논리로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떤 우회로를 찾는 것이 답이 아니라 결국은 이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적시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결정한 만큼 권성동 직무대행도 무효고 이후 비대위가 밟는 절차 모두 무효라는 겁니다. 하지만 권성동 대행은 서병수 의장도 의총 결과를 따라야 한다. 또 거부하면 부의장이 사회를 보면 된다면서 예정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질서 있는 수습보다 끝모를 내홍에 빠져들어가는 모습인데요. 강행 추진된 새 비대위까지 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린다면 여당은 수습하기 어려운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지금은 혼란 수습이 우선이라고 밝혔는데 당 내에선 이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 수습을 자신이 하겠다는 것도 욕심이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안팎의 사퇴 요구를 의식한 듯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혼란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거취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 누구냐, 본인이 수습하겠다는 것도 욕심이고 후한 무치하다는 날선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실언 파문, 윤 대통령과의 내부 총질 문자 공개 등 당 위기의 주역이었던 권 원내대표가 위기를 수습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윤상현, 최재형, 유이동 의원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물러나야 물 것 같죠. 그건 자기만의 생각, 아집의 판단이다. 새로 원내대표 뽑히면 훨씬 더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새 비대위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며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며 권성동 사퇴 흐름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도 위기의 본질은 당과 정부 장악에 무리수를 둔 윤핵관의 오만과 독선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또 다른 비대위를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의 결정은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력의 악의 다툼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반면 같은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당 수습은 누가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다수가 합의한 걸 밖에 나와서 딴소리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권성동 책임론을 넘어 윤핵관이 이 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통령실이 정무 1비서관과 2비서관에게 동반 사표를 받는 등 고강도 인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수석 비서관급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개편 대상자들이 대부분 비검찰 출신들이어서 윤 대통령의 측근인 검찰 출신 참모들은 개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부터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실 내부의 인적 개편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직후 정무수석실의 홍지만 1비서관과 경윤호 2비서관이 동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형식은 자진 사퇴였지만 그동안 여당 내홍과 관련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의 문책성 경질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심 비서관 2명에게 사표를 받은 것은 정무수석에게도 사실상 자진 사퇴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민사회 수석실 소속으로 내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비서관과 외부 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비서관 2명도 곧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통령실 내 인적 개편 대상자는 10여 명, 주로 외부 인사들을 접촉해야 하는 정무와 홍보, 시민사회 수석실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정보가 외부로 흘러가 논란이 불거지고 그 논란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직결됐다는 판단에 따라 내부 단속에 치중하는 쪽으로 해법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법무, 인사비서관, 내부감찰에 책임이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 등 검찰 출신들이 문책을 당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측근 그룹인 이들 검찰 출신 참모들이 감찰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쇄신의 대상자들이 쇄신 작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석급도 예외가 아니다. 소속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경질설에 대해선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서 몇억 원씩 되는 전 재산을 날리는 서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는 주로 다세대 주택, 빌라에 몰려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사기를 치는 걸까요? MBC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와 함께 수도권의 빌라를 많이 갖고 있는 200명의 명단을 뽑아냈습니다. 1등은 1242채를 사들인 권모 씨, 2등은 1053채를 사들인 김모 씨입니다. 10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31명. 이 31명이 갖고 있는 집은 10,000채가 넘습니다. 상당수는 정상적인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전세 사기꾼들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집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51살 권모 씨입니다. 1242채를 갖고 있습니다. 2등은 1053채를 사들인 51살 김모 씨, 3등은 989채를 사들인 43살 김모 씨, 4등은 908채를 사들인 47살 박모 씨입니다. 이렇게 4명이 갖고 있는 수도권 집만 4,192채입니다. MBC가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빅밸류와 함께 수도권 빌라왕들의 순위를 뽑아봤더니 100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3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집은 1,770채. 우리나라 무주택 가구가 44%나 되는데 이 31명은 한 사람이 평균 347채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임대사업자일까?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 전세금을 떼인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먼저 1등 권모 씨. 1,200채가 넘는 빌라를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 사이 불과 1년 8개월 만에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권 씨에게 전세금을 떼었다고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만 70명이 넘습니다. 올해 이제 4월이 딱 됐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갑자기 집에 안산세무서에서 압류가 잡혀 있더라고요. 2등 김모 씨. 역시 1,000채가 넘는 빌라를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불과 7개월 사이에 모두 사들였습니다.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네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1등 권 씨가 작년 5월 11일 인천 심곡동의 한 빌라를 샀는데 불과 2주 뒤 2등 김 씨가 같은 빌라 바로 옆집을 샀습니다. 두 사람이 사들인 집들은 이렇게 같은 건물 다른 층이나 옆집이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피해자들이 통화했다는 두 사람의 대리인 전화번호가 똑같다는 점입니다.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치는 세력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라고 받은 뒷번호가 2400인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번호가 010-2400이거든요. 맞아요. 세상이 충격적이네요. 이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빌라를 사들일 수 있는 건 갭투기 덕분입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빌라들만 노려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모은 뒤 세입자들 돈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냥 부동산 사업을 한다거나 정말 뭐 법인이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바로 명의를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사기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만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던 거죠. 상당수는 이미 잠적했습니다. 주소로 찾아가 봤더니 친구 집 지하 단칸방에 주소만 옮겨놓았습니다. 경찰이 와가지고서는 내가 여기다 숨겨놨는 줄 알고 주소를 옮겨놨다니까. 한 번도 안 왔었어요. 못 봤어. 누군가가 1,000채 넘는 빌라를 사모으는 사이 누군가는 전 재산이 묶인 채 일상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MBC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작성한 203명의 나쁜 임대인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보증공사 돈을 상습적으로 떼먹고 도망간 집주인 명단입니다. 이 명단을 수도권 빌라 다보유자 상위권 명단과 비교해 봤더니 30%가 겹쳤습니다. 빌라 많이 사들인 사람들 상당수가 의도적인 사기꾼들이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떼인 돈은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어서 홍신영 기자입니다. MBC가 입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명단입니다. 모두 203명.
개인이 179명이고 법인이 24개입니다. 전세금을 떼먹고 보증공사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들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 떼인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사기꾼들만 골라낸 겁니다. 보증공사가 가장 많이 돈을 떼인 사람은 이모 씨, 285건 578억 원입니다. 2등은 김모 씨, 220건 518억 원. 3등은 정모 씨, 220건 511억 원입니다. 보증공사가 이 203명 대신 갚아준 전세금은 7,275억 원. 한 사람당 평균 36억 원입니다. 100억 원 이상 떼인 사람은 14명. 이들에게 떼인 돈이 4,226억 원으로 상위 14명이 전체 보증사고의 58%를 차지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명단에는 실명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MBC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수도권 다주택자 명단 등을 종합해 나쁜 임대인 1등부터 15등까지 실명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이름들을 수도권 다주택자 명단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등부터 20등 가운데 6명이 보증공사의 나쁜 임대인 명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상위 다주택자들 가운데 적어도 30%는 상습적인 전세 사기꾼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 집 엄청 많다잖아요, 지금. 집이 그렇죠. 1,000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MBC가 만난 전세 사기 피해자 8명 가운데 6명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가입승인이 거절나더라고요. 기존 시세, 매매 시세보다 전세값이 높다라는 이유로 거절이 났어요. 세입자들의 보증보험 가입 비율은 10% 남짓으로 추산됩니다. 실제 전세 사기 피해자와 피해 규모는 7천억 원보다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 첫날 일정으로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갔습니다. 거대 야당을 이끌기 위해서 친문계를 끌어안는 통합 행보로 보이는데요. 문 전 대통령도 친명과 친문 그룹은 같다면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로서의 첫날, 이재명 신임 대표는 새로운 지도부를 이끌고 평산마을을 찾았습니다. 수염을 기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문 앞까지 나와 웃으며 맞이했고 이 대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눈이 작아서요. 사저 안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된 차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친문 대부분은 친 이재명이고 1%의 차이는 품고 가야 하는 게 정치라며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고 그다음에 또 통합해서 확장하는 그 중심에 서주시고. 이 대표는 취임을 하자마자 평산마을을 찾아 친문계를 다독이고 문 전 대통령은 힘을 실어준 겁니다. 축하한다는 덕담해 주셨고 또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취임 첫날 이 대표는 통합과 함께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민주당이 책임진다는 구호를 내걸고 민생을 위해선 앞장서서 여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독주에 대해선 강력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고 최고위원들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고민정 서영교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각종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외면한다면 국회는 특검의 시계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이재명 당대표의 선출을 축하한다며 협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고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 야당과의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 중에 하나를 검찰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남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건데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경기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이른바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연 녹지 지역이던 백현동 부지가 이재명 시장 시절인 2015년 준 주거용지로 변경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의 요구에 따른 거라고 해명한 겁니다. 국토부는 2014년 5월과 10월 백현동을 포함해 한국식품연구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등을 협조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원론적인 협조 요청이었을 뿐 협박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다며 이 의원의 발언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 남부경찰청은 전당대회 직전이었던 26일 이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쯤 이재명 의원을 서면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수사 중인 이 의원 관련 사건 중에서 이 의원을 검찰에 넘긴 건 처음입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김혜경 씨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부부가 모두 송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의 아파트 옆집에 입주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앞 숙소가 비밀 대선 캠프였다는 의혹 등 나머지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답변을 선거법으로 묶을 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대표 취임 첫날부터 섬뜩한 사정 칼날을 들이댔다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얼마 전 수도권 집중호우를 겪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서초동 자택 건물에 헬기장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비상시 대처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조만간 입주를 하게 될 한남동 관저에도 긴급 이동을 위한 헬기장이 없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을 해서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홍익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 외교부 장관 공관 건물을 새로 단장하느라 관저로 확정된 뒤에도 석 달 넘게 공사를 거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청사로 첫 출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새 관저에도 헬기가 이착륙할 장소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헬기장이 필요할 텐데 헬기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죠? 헬기장 부분은 그 관저 지역은 없는 건 맞습니다. 필요할 경우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서 지난 수도권 폭우 당시 윤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상황을 지휘했는데 자택 건물에 헬기 이착륙이 불가능한 것이 확인돼 비상상황 대처와 관련한 논란을 불렀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도 업무 시간 중에는 대통령이 영내 헬기장을 사용하고 있고 긴급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헬기장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국방부 영내까지 4-5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동 시간도 소요되고 이동 자체가 힘든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당은 헬기장이 없다고 밝힌 국방장관에 대해 안 해도 되는 말을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설명드려도 좋으냐라고 하는 수락을 받은 후에 비대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인근에서 비상 상황에 이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저 부지 내에 헬기장을 만드는 걸 추진하겠다는 설명이지만 언제까지 헬기장을 조성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단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게 정당하다고 봤던 과거 판결이 도마에 올랐고요. 또 대학 1년 선후배 사이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려고 승객이 낸 요금 중 800원을 꺼내 쓴 버스기사. 지난 2011년 당시 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쓰레기도 치우고 노가대도 했다가 또 공장에도 한 6개월 다녔다가 한 10년 동안은 거의 자리를 못 잡았죠.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이 판결에 대한 질타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대법관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균형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해고 사건에서 우리가 균형 찾아야 되겠죠. 당시 버스회사 측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오 후보자가 85만 원어치 향응을 받은 검사를 면직해선 안 된다고 판결한 사건과 비교하며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무전 유죄, 유전 무죄 판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10분 공감을 합니다. 서울대 법대 1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 자택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냐는 질의에 대해 만나 술을 마실 수는 있는 사이지만 대법관 지명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과의 친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인사검증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해 결정하고 이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표결하게 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감사원의 실세라고 불리면서 현재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근태 관련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례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감사연구원장이었던 시절에 지각이나 조기 퇴근은 물론이고 술을 마시고 아예 출근을 하지 않은 적도 있다. 이런 제보가 국회 법사위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뒤 지난 6월 감사원 2인자인 사무총장에 임명된 유병호 사무총장. 유 총장은 최근 전 정권을 겨냥한 잇따른 감사들을 모두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표적감사라는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현희 위원장이 상습 지각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례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1월부터 재직했던 감사연구원장 시절 근태가 엉망이었다는 제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기동민, 박범계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유 사무총장이 연구원장 시절 지각이나 조기 퇴근을 하거나 술 마시고 아예 출근을 안 한 적도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연구원장은 기관장이긴 하지만 2급 공무원이 맡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달 초 감사원에 유병호 사무총장의 연구원장 시절 근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출퇴근 내역은 물론 점심 식사 시간과 업무 복귀 시간,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주말과 공휴일에 관용 차량 사용 내역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공무원들만 근태 감사를 벌이는 건 부당하다며 모든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근태 자료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근태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장관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감사 절차 기준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장관급 근태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감사원도 유 사무총장의 근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제보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매일 8시 45분 전에 연구원장 사무실에 도착하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기후이변은 세계 곳곳에서 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파키스탄에선 대홍수로 찾아왔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 이재민이 3천만 명 발생했습니다. 성서에나 나올 법한 홍수라는 두려움 가득 찬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가 겪었던 기록적인 폭우 여전히 생생하실 텐데요. 그 원인을 타고 올라가면 파키스탄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연결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신정현 기자가 파키스탄 홍수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을 건너려다 물살에 가로막힌 승합차에서는 필살 탈출이 이어집니다. 마을을 유유히 가로지르던 하천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급류로 변해 천변의 건물들을 집어삼켰고 계곡 옆에 자리 잡은 4층짜리 고급 호텔도 힘없이 주저앉아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다리는 기둥까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현재까지 파키스탄에서 폭우로 숨진 사람은 어린이 300여 명을 포함해 1,000명이 넘었습니다. 파괴된 주택은 95만 채. 이재민은 3,300만 명에 달해 파키스탄 국민 7명 중 1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बेरोजगार बैठे हैं मैं बच्चों को रिक्शे में लेके बैठा है मैं छतें भी हमारी टपक रही हैं कच्चे घर हैं हम कहाँ पे जाएं मेरे भाई 파키스탄은 해마다 6월 중순부터 9월까지 여름 계절성 폭우 몬순이 이어지는데 올해는 남부 일부 지역에서 평년보다 9배나 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남부 신드주에서는 성서에서나 나올 법한 홍수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지구 종말이 느껴질 만큼의 두려움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붉은 논과 푸른 나무, 주택가가 선명히 드러났던 위성사진엔 이제 온통 흰 물바다만 보입니다. 생명의 흔적은 모두 물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They're absolutely devastating. I haven't seen any destruction or devastation of this scale. 전례 없는 폭우를 기후재앙으로 규정한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도 비 예보가 이어지고 있어 홍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자, 이렇게 파키스탄을 물속에 잠기게 한 이 엄청난 비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유럽과 중국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물이 사라지고 있는 곳들이죠. 현인아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바로 재난방송센터로 가겠습니다. 물 위의 아우토반, 라인강이 말라붙고 있습니다. 곳곳에 모래톱이 드러났고 수백 척의 화물선들이 모래톱을 피해 운행합니다. 수심이 얕아지면 배를 가볍게 해야 하는데 대형 화물선들은 평소 4분의 1로 짐을 줄였습니다. 같은 양을 운반하려면 배 4척이 필요해 운임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긴 강이 관통하는 곡창지대인 포강 유역입니다. 강물의 수량이 평소의 10분의 1로 줄어 강 한가운데를 사람이 걸어 다닙니다. 강물이 비운 자리로 바닷물이 밀려왔습니다. 리조또의 원료인 쌀을 생산하는 논이 마르고 염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곡물 생산량의 60%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고 봉골레 파스타의 원료인 조개도 고염분과 고온으로 30%가 폐사했습니다. This summer we've had record-breaking heat in the UK, across France, in northern Germany, record low river levels across Europe as well. This combination is quite unusual. 양쯔강변의 중국 최대 담수호인 포양호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호수 바닥에 물이 흐르던 자국이 나무 뿌리처럼 드러났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에 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사막처럼 변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있던 사원은 물 밖으로 드러나 걸어서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대표적 볼거리인 도심 야경도 사라졌습니다. 중국을 덮친 심각한 전력난 때문입니다. 중국 남부는 전력의 4분의 3을 수력에 의존하는데 양쯔강 물이 말랐습니다. 수력발전소의 가동률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폭스바겐과 도요타, 폭스콘 등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중국 당국은 인공강우 기술로 비를 만들어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네, 여기서 재난방송센터 연결하겠습니다. 현인아 기자,
자,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에서 나타난 이런 가뭄이 파키스탄 대홍수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연결됩니까? 네,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륙을 적시던 막대한 물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하늘로 올라간 물은 어디론가는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8월 한 달 동안 비구름의 위치를 추적한 지도인데요. 붉은색은 비구름이 급감한 지역, 반대로 푸른색은 급증한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중국 남부 그리고 이 러시아 서부에서 비구름이 많이 사라진 게 확인되고요. 비구름이 급증한 지역은 중동 지역인데요. 그중에서도 파키스탄 일대에 비구름이 집중된 걸로 확인됩니다. 파키스탄에서 성경에나 나오는 대홍수가 발생한 건 바로 이 때문이죠.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나라도 비구름이 증가한 걸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푸른색 지역에 놓여 있는데요. 서울에 1시간에 14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관측사상 가장 많은 수증기가 몰려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뭄과 폭우의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은 이례적인 열동과 편서풍 요동이겠지만요. 근원에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기후변화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최근 발표된 UN 기후변화 보고서에 실린 이 가뭄과 폭우 예측입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정도 상승했을 때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 이때 물이 어디로 가는지 본 건데요. 짙은 갈색은 이 물이 사라지는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짙은 갈색 지역은 유럽과 중국 양쯔강 지역 그리고 미국 서부와 남미 등에서 물이 사라지는 걸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인도 북서부와 파키스탄에 이 폭우가 집중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바레만 주변도 약간은 증가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예측이 지금 지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충격을 주고 있죠.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된 게 우연이 아니란 걸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기후 전문가 스웨인 박사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All around the world. So this is actually one of the core predictions made by early climate science that is today coming true in our world now. This is not a fluke. I think is more. 네, 알맞은 기온과 비 등 좋은 환경에서 번영을 누려온 문명의 중심지들이 기후변화 충격의 한복판에 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 최근 검찰 반부패 수사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돈을 건넨 사업가가 14억 원을 줬는데 대부분 못 받았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말하는 육성을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짜고 사건을 덮으려 했던 정황도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다른 야권 유력 정치인에게 흘러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과 서초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사업가 박모 씨는 지난달 초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19년 말 이 전 부총장을 소개받은 뒤 사업 로비를 위해 돈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밥을 좀 달라고 해서 사실 한 500, 밥한 끼 먹으면 500원 맛있는 밥 먹죠. 그랬더니 3,000원 요구하길래. 이후 꾸준히 돈을 건네면서 거액을 줬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청년까지 하면 10몇 원이 돼요. 14억 되는데 얘가 참 나쁜 애구나. 그때부터 내가 문자를 보내요. 돈 갚아라. 지난 3월 한 인터넷 언론이 두 사람 사이 금전 관계의 의혹을 보도하자 모두 빌려준 돈인 것처럼 짜맞췄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자 없이 그냥 설정만 해놓겠다. 왜? 사연간의 거래를 누가 봐도 그거 안 해놓으면 내가 정말 정치자금 죽는 뿌리가 됩니까? 실제로 박 씨는 아내 명의로 이 전 사무부총장 부동산 등을 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의 금전 다툼을 수사했던 경찰도 개인끼리의 돈 거래였던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정치인의 금전 거래와 로비 의혹에 주목해 다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녹취에서 박 씨는 이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전 청와대 관계자와 야권 중진 정치인에게 돈을 전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왜 전달하려 했는지 등 구체적 근거나 정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변호인은 개인적인 채무 관계일 뿐 불법적인 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에게도 수차례 연락해 녹취 내용에 대해 물어봤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씨를 불러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노비 의혹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유서영 기자입니다. 지방의 한 외딴 폐목장에서 말들이 방치된 채 더위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말들은 한때 누구보다 빠르게 달리던 경마장의 경주마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논밭 한가운데 지붕이 뜯겨진 채 남겨진 충남 부여의 폐목장. 땡볕에 바싹 말라버린 흙바닥 위에 커다란 말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부패가 시작된 듯 악취와 함께 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어떡해. 아이고, 어떡하냐. 불쌍해.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는 죽은 지 이틀 된 말 사체가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부패가 빨리 진행돼 냄새도 무척 심한데요. 얼마 전에도 이곳에서는 말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빈 사료통과 물통이 나뒹굴고 있고 치워지지 않은 배설물이 진흙과 섞여 있습니다. 근처에선 생풀을 뜯어먹고 있는 다른 말 2마리가 보입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마른 듯 몸 곳곳에 뼈가 툭툭 붉어져 있고 털과 갈기에서 윤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뒷다리와 엉덩이에는 상처를 입어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초반에 좀 치료가 됐으면 이제 보기에도 괜찮게 치료가 되었을 텐데 사실 그 단계는 이제 지났고. 이곳에서 말 4마리가 처음 발견된 건 지난달 25일. 방치된 채 굶고 있는 말들을 본 인근 주민이 물과 당근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안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이제 계속. 몇 번 정도 오갔었나요? 한 4번, 5번 정도. 다른 어떤 조치는 없던 걸로 확인했고요. 하지만 폭염과 폭우에 무방비로 노출된 말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달 중순 나흘 간격으로 2마리가 폐사했고 남은 2마리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영양제나 이제 항생제를 맞추려고 주사를 하는데 근육이 없어서 주사 맞추기도 힘들 정도로 상당히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앞서도 비슷한 신세의 말들이 거쳐갔는지 곳곳에서 말 뼈 조각들이 보입니다. 이 말들은 어디서 온 걸까? 죽은 채 발견된 말과 살아있는 밤색 말은 경주마 품종인 더 러브렛. 경주 목적으로만 사육되는 품종입니다. 체내에 삽입된 칩을 확인해 보니 밤색 말은 서울 경마장에 28번 출전한 적이 있는 사랑이라는 경주마였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경주마로 뛴 사랑이의 마지막 출전은 지난 2011년 11마리 중 10등을 한 경기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지난 2018년 전남의 한 승마장에 있다고 등록된 게 마지막 정보였습니다. 사랑이를 포함해 4마리를 이곳에 데려온 건 폐목장 근처의 건강원 사장과 도축업자였습니다. 못 쓰는 말, 승마장에서 전화 오면 그 친구가 가져다가 30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야가는 건 뼈만 하지 거기다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우리는 갖고 오는 것만 해주는 거지. 저희는 야가는 건 뼈만 야가지 거의. 폐목장까지 데려온 말들을 도축하거나 폐사한 사체를 수습해 뼈는 약재로, 나머지는 반려동물 사료로 팔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단체는 살아남은 2마리를 인수했지만 부여군이 말을 보호할 장소가 없다며 난색을 표해 한 달 만에야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주인이 포기를 하고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가져서 관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막막한 상황이죠. 말은 보통 30년 안팎을 삽니다. 하지만 국내 경주마는 보통 4살에서 6살이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경마장을 나오게 됩니다. 지난해 퇴역 경주마 1,600여 마리 가운데 승마나 번식용으로 쓰인 건 600여 마리. 나머지는 대체로 도축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세한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 이력제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말 주인이 등록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광범위하게 불법 도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불법적으로 창고 행위라고도 하고. 지난 2019년엔 매를 맞으며 도축장에 끌려가고 도살용 총에 맞는 경주마들의 모습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은퇴 경주마 학대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마사회가 도입한 말 복지 지침은 구속력이 없고
농림부도 말 등록제 의무화를 몇 년째 검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유서영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한 중학생이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 옆에 누워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일인데 교권 침해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어 수업이 진행 중인 한 중학교 교실. 여성교사 옆으로 휴대전화를 든 남학생이 교단 위에서 자리를 잡고 눕습니다. 학생이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자세를 계속하지만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 공부할게 가자. 저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 일주일 전 같은 교사의 수업 시간. 이번엔 다른 남학생이 윗옷을 벗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이 영상들이 SNS에 올라온 뒤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해당 영상은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알고 보니 영상에 나온 교사는 이 반의 담임 선생님으로 지난해 3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해왔습니다. 또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졌던 학생은 교탁 주변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고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었는데 실제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촬영 여부와는 관계없이 심각한 교권 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충전하러 나온 거고 선생님이 정당하게 이제 그 교육 활동을 하는 거를 이제 그 침해한 행위다. 교육청도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도록 권고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2차적인 피해가 이제 어떤 보호 조치를 위해서라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그게 이제 그 보호 조치를 저희가 학교에서 취할 수가 있거든요. 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다고 학교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임시 담임을 배정해 교사를 분리 조치했으며 문제가 된 학생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용의자 2명이 21년 만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사건 당시 경찰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벌였지만 사건의 실마리조차 잡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용의자를 21년 만에 검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증거품 상자에 보관돼 있던 손수건 덕분이었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1년 말 국민은행 대전 둔산점 지하주차장에서 복면을 쓴 범인 2명이 현금 수송 차량을 덮쳤습니다. 이들은 현금 3억 원이 든 돈가방을 훔쳐 달아났고 과정에서 40대 은행 직원이 가슴 등에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형우 가방 내릴 때 뒤에서 복면 쓴 사람이 꼼짝마 손들어 하면서 하늘로 권총 한 발 발사하고요. 범행에 이용된 차량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는데 차 안에서 범인들이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한 손수건이 발견됐습니다. 당시에는 DNA 검출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손수건은 그냥 증거품 상자에 보관됐고 17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 손수건과 몇 가지 증거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감정을 맡겼는데 손수건에서 DNA가 검출된 겁니다. 바로 범인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었지만 이 DNA를 토대로 수사를 거듭한 끝에 용의자 2명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1년 후 잡혔다가 증거 불충분과 강압수사 논란으로 풀려난 당시 용의자들과 다른 인물들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구속된 용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자신이 권총을 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용한 권총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후 벌어진 2건의 현금 차량 강도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보다 이틀 빠른 내일 사건 관련 공식 브리핑을 열고 신상 공개 여부도 함께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1박 2일 동안 부산의 명소를 관광하는 크루즈 선박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서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크루즈 안에서 음식을 먹은 승객 20여 명이 복통과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크루즈에는 270명이 넘는 승객들이 탑승했었기 때문에 식중독 의심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광안대교와 태종대 등 부산의 명소를 관광하는 크루즈 선박입니다. 지난 주말 276명이 탑승했는데
크루즈 안에서 저녁 식사를 했던 승객 8명이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5명은 밤사이 해경 구조종을 타고 육지로 긴급 호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23시에 승객 2명이 저녁 식사 후 구토, 복통 증세 보여서 후송 요청을 신고했고 28일 00시 34분에 추가로 3명 복통 환자 발생 신고. 날이 밝자 구토와 설사, 복통 같은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승객들이 더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시가 확인한 환자는 20명이 넘습니다. 설사 증상이 많았고요. 또 구토, 그러니까 소화기 증상이 많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 가지고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저녁 뷔페 메뉴에 있었던 생선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루즈 선사 측은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했던 승객들에게 치료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고 탑승객 전원에게 50% 승선 할인 쿠폰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중구보건소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승선원과 크루즈 탑승객 290여 명 전체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는 2주 뒤쯤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소득의 7%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저녁 7시부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건강보험료율이 6.99%여서 내년도 부분 인상이 결정이 되면 2000년이었죠. 건강보험 통합 이후에 처음으로 7%를 넘게 됩니다. 보건의료 노조 등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국고 지원을 더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랜만에 국내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 콘서트 표가 3분 만에 매진이 됐는데요. 조성진, 임윤찬을 비롯한 한국의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 최근 대단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클래식의 본 고장인 유럽에서는 이른바 K-클래식 돌풍의 비결을 담은 다큐까지 등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움이 가득 담긴 사랑의 고백. 쇼팽의 곡 중 가장 우아하면서도 열정적인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쇼팽이 작곡한 곡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멜로디도 어떻게 이런 멜로디를 작곡을 했을까? 겨우 20살 나이였을 때 쇼팽이. 코로나로 미뤄졌던 노천극장에서의 공연. 7,000석 티켓은 3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전 세계를 사로잡은 피아니스트 조성진. K-클래식 열풍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의 뒤를 이어 피아니스트 임윤찬,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첼리스트 최하영 등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한국인 연주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37명입니다. 한국 음악가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또래 친구들이 활약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돌풍의 비결을 분석한 다큐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Une victoire coréenne dans un important concours international de musique classique. C'est presque devenu un cliché ces dernières années. En 20 ans, 700 musiciens coréens sont arrivés en finale et 110 d'entre eux ont remporté un premier prix. 감독은 영재교육 시스템과 부모의 헌신적인 지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유학파 스승들이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 표현의 깊이까지 더해졌다는 겁니다. The situation really changed a lot in 10 years. It's completely crazy. 특히 유럽과는 달리 관객들이 젊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Maybe the future of classical music lies here in Korea. Not 100%, but I think you will renew it and bring a new freshness to this music. 감정 표현을 주저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열정도 클래식계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사람을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 50년 전에 중단이 됐었는데요. 잠시 후 아르테미스 1호의 발사와 함께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마네킹을 태워서 달 궤도까지 실어 보내는데 3년 뒤인 2025년 최초로 여성 우주인을 태워서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1969년 7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위대한 도약의 시작이었습니다.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인류의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폴로 계획은 1972년 중단됐고 정확히 50년 뒤 오늘 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으로 다시 추진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아르테미스는 아폴로의 동생이자 달의 여신입니다. 달 탐사 우주선 아르테미스 1호가 1시간쯤 뒤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됩니다. This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expansion of human civilization into the solar system. And yes, everybody is thrilled and excited and feels very honored and privileged to be a part of it. 로켓의 높이는 98m.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보다 2배 길고 밀어올리는 힘, 추력은 10배 이상 강력합니다. 달 탐사 이후 더욱 멀리 있는 심우주 유인 탐사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역대 최강의 추력입니다. 사람 대신 사령관석에 앉는 마네킹 이름은 무네킹 캄포스. 무네킹은 달과 마네킹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태우는 마네킹은 여성의 임신에 미치는 부작용이 없는지 측정하기 위해 센서 5천여 개를 포함한 특수 장치들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최초의 달 착륙 여성 우주인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One of the phantoms called the Helga will be unprotected, while Zohar, the Israeli phantom, will be protected with our vest. 2년 뒤 유인 비행에 이어 2025년 우주인 2명을 태우고 달에 착륙하는 게 목표입니다. 50여 년 전엔 착륙이 쉬웠던 달 적도 부근에 내렸지만 이번엔 극지방에 탐사선을 안착시켜 본격적인 달 탐사를 위한 기지를 건설하고 광물을 채취해 지구로 보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우리 18세 이하 남자농구 대표팀이 아시아 선수권 결승에서 일본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2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라이벌 일본을 상대한 18세 이하 대표팀은 2쿼터 한때 10점 차까지 뒤졌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비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변칙적인 지역 방어로 일본의 공격을 앞선부터 적극적으로 막아내면서 3쿼터까지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소규모 현지 교민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목청을 높이자 청소년 대표 선수들은 더 힘을 냈습니다. 4분 15초간 상대에게 한 점 더 허락하지 않은 채 9점을 몰아넣으며 68대 64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73대 73으로 맞선 종료 23초 전 스틸에 이은 속공 득점으로 승기를 잡았고 에이스 이주영이 재치 있는 돌파로 쐐기를 박으며 짜릿한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22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오른 선수들은 코트로 뛰어나와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치켜들며 기쁨을 만끽한 선수들은 시상식에선 애국가를 크게 따라 부르며 사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대표팀은 홈팀 이란과의 8강전부터 강호 중국과의 준결승전, 그리고 숙적 일본전까지 3경기 연속 대역전승을 거두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채영과 강성욱 등 농구인 2세들의 활약이 돋보인 가운데 평균 23득점으로 1위를 차지한 이주영이 대회 MVP와 함께 베스트 5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KBO 신인 드래프트를 2주 앞두고 트라이아웃이 열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선수들, 프로 지명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은
다시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새벽에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립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은 내일 출근길 무렵부터, 그 밖의 중부지방은 점심시간 무렵부터 빗줄기가 굵어집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할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은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입니다. 이들 지역은 모레까지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또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와 전북 북부에도 최고 80mm의 비가 흠뻑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모레 새벽에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낮 동안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0도, 광주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광주는 28도, 제주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데에는 하늘이 맑게 개겠는데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제주와 경남 해안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